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문각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관련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우리 강의는요, 입문 과정으로서 별도 이제 입문서를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세법은 별도 어떤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다라는 그런 세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제 전체적인 세법, 전체적인 우리 세법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규정과 관련된 그런 법률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 세법이 2차 시험에 2교시로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 40문항이 다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공시법령에서 2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6문항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이 아니라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하고 부동산 세법하고 합쳐서 100점에서 우리 이제 이거는 40%인 40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린 이 부동산 세법을 하지 않았을 때 공시법령으로 다 우리는 맞으면 60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 반드시 점수가 어느 정도 획득되어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6문항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16문항을 다 맞힐 수 있도록 강의를 성실하겠습니다만, 최소는 12문제 내지는 13문제 정도는 득점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별도의 어떤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있는 건 아니다. 시험 과목은 부동산 관련 세법이지만 우리 이제 전체적인 조세법이 있어요. 전체적인 세법이 있는데 크게 나눠서요. 우리 세금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군에서 징수되는 세금 있죠. 이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이제 우리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방세는 도에서 징수되면 도세라고 그러고요. 또 시군에서 징수되면 시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무조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률이 있다는 거죠. 그 법률. 근데 이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국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것이 있겠죠. 그게 국세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국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이제 지방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죠. 지방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많습니다. 이제 국세에 관한 법률은 이제 총칙적인 법률이 있어요. 국세기본법이다, 국세징수법이다 등등 총칙적인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소득세는 소득세법으로 법률이 따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법 이런 식으로 또 세목별로 세금 종목마다 또 법률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개별 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세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이나 또 조세범 처벌법이나 처벌절차법 등 이러한 총칙적인 법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세법으로는 소득세법이다, 부가가치세법이다 등등 이렇게 개별 세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에 관한 법률은 몇 개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방세법으로 돼 있는데 또 지방세 기본법도 있고요. 지방세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세 징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징수법은 이제 고지나 독촉 등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런 또 압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징수와 관련된 그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 징수법입니다.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게 통틀어서 우리가 조세법이라고 합니다. 조세법.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부분에서 다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로 부동산 관련 세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조세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법률의 규정만 출제를 합니다. 근데 또 세금이, 많은 세금이 또 부동산과 관련돼요. 많은 세금이 부동산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그 많은 세금에서도 다 다루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 범위가. 자, 먼저 제가 지방세법을 먼저 할 거니까 지방세법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출제되고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출제되고 있는 범위인데 지금 이제 지방세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방세법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지방세법은 지방세 세금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취득세나 뭐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도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 이외에도요. 자동차세라는 세금도 있고 주민세라는 세금도 있고 그래요. 주민세라는 세금도 있고 담배 소비세 등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요. 개수로 따지면 11개나 됩니다. 11개. 근데 11개에 대해서 그 11개 세금에 대해서 그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려면 요건이 있거든요. 그럼 그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한다 등등 그런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11개 세금에 대해서 부과 징수나 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지방세법이에요. 그럼 그 11개 세목에서 주로 이제 요 3개 세목 위주로 거의 출제됩니다. 취득세라는 세금.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해서 또 소유권 등기네요. 내가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또는 단독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상가를 취득했어. 나대지 토지를만 취득할 수도 있죠. 취득해서 부동산은 보통 등기를 하죠. 그래서 내 명의로 등기냅니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돼요. 취득세. 그리고 이제 취득하는데 제가 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3억은 내 돈으로 하고 2억은 돈이 부족해서 좀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권 등기가 납니다. 그러면 그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이다라고 보고 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또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돼요. 그리고 이제 이 취득을 해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대요.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특정한 날, 여기서 특정한 날은 이제 6월 1일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자주 할 건데, 그 6월 1일 날짜를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요. 그 날짜, 6월 1일 날짜로, 이런 그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부동산, 주택 등, 이런 거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 세목에서 거의 시험에 다루고 있고, 자동차세니, 담배 소비세니,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안 돼요. 그런 세금은 아예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은 그래요. 어쩌다 한 번씩은, 이제 기타, 지방소득세 등, 기타에서 지방소득세 등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등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지방소득세 등에서 출제될 수 있는데 거의 부분은 여러분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대부분은 요 3개 세목에서 나오는데 이 취득세에서 세 내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항 정도예요. 2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 문항 정도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한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기타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7문제가 7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7문항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세에 관한 법률인데요. 국세에 관한 법률은 총칙 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별 세법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징수한 세금이요. 관세가 있어요. 수출입과 관련한 그 관세가 있고 그다음에 관세 아닌 나머지는 다 내국세라고 합니다. 내국세. 그래서 관세를 포함해서 내국세가 또 뭐 13개나 돼가지고 하여튼 이 국세 세목이 또 14개나 됩니다. 근데 그 또 다 출제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세는 일일이 세금 종목마다 따로따로 세법으로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는 법인세법,
상속세나 증여세는 합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이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개 세법에서만 나옵니다. 두 개 세법. 그 두 개 세법이 제가 조금 전에 토지나 건물, 뭐 주택 등 이런 걸 6월 1일 날짜로 부동산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주택이나 토지를 꽤 많이 보유합니다. 일정한 어떤 가액을 초과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내가 국내치를 다 합쳤어요. 합쳤더니 6억 원이 초과됩니다. 그럼 6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과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기는 하는데 재산세하고 차이는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을 초과해야 돼. 주택 같은 거는 6억 원이 초과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보유하게 되는데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다. 꽤 일정 가액을 초과해서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나오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세금에 대해서 법률이 따로 돼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은 말 그대로 고액의 그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보유하는 사람한테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부가징수하겠다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 이제 과세 기간이 있어요. 그 과세 기간은 이제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그 기간을 말하는데 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달력으로 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번 소득이 있겠죠. 그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별도의 뭐가 있을까요? 소득세법으로 돼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이 얻은 소득은 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소득을 1년치 소득을 하나로 합쳐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소득을 하나로 합치는 거를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로. 뭐 근로소득, 직장 다닌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소득 등 이런 거 하나로 합산해요. 종합소득세로 내는데 근데 이제 우리 부동산 등을 팔아먹었는데 비사업적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유상으로 팔아서 양도해서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걸 양도소득이에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은 따로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 물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또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럼 그 퇴직소득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안 냅니다. 퇴직소득세로 따로 내요. 그 퇴직소득세로 따로 내는데 이 퇴직소득은 이건 부동산과 관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아예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은 세 가지 소득세가 있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는 우리 시험에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인데 대부분 부동산을 팔게 될 때 사업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5,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자, 부동산 관련되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생각나네요. 상가 같은 거 세를 주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리고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든지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사람 있죠. 주택 판매업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계속적인 사업상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그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업자들 간에 이런 데서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래서 이쪽에서 거의 부동산 임대업 쪽으로 출제되기는 하는데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한 문항 정도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도 또 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7문항이 출제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요 7문항 정도, 14문항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조세와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뭐 가산세, 가산금, 또 이제 조세를 어떻게 징수되는지. 일부 세금은 일정 기한까지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세액계산해서 언제까지 내라라고 고지가 돼서 징수되는 세금도 있어요. 이런 어떤 징수 방법 등 그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어떤 총론적인 내용이죠. 총론적인 내용.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조세 총론 부릅니다. 조세 총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세 총론에서 이제 거의 두 문항 출제되는데 요즘은 또 한두 문항이 출제되고 있더라고요. 한두 문항. 근데 이제 가끔은 이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7문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또 8문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출제자 마음입니다. 여기도 오히려 여기서 또 8문항이 더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0%, 40점이죠. 다 맞으면 40점이 되겠죠. 2차 시험 2교시에서.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전체 조세를 다 다룬다고 했으면은 좀 저도 강의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이 많은 엄청난 방대한 세법을 다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중개사 시험은 이 범위 내에서만 시험에 다루고 있고 이제 그 전체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걸 순위를 정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그 부분 정도는 완벽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4문제 정도는 획득을 해야 됩니다. 4, 5문제는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 3문항 나오네요. 자, 2순위는 취득세예요. 취득세에서 3, 4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순위는 재산세 3문항.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요 3개 세목만 하더라도 몇 문제입니까? 몇 문제예요? 11문제, 12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많아요. 취득세 내용, 재산세 내용, 또 양도소득세 내용이 좀 많죠. 많으니까 문항수도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입문과정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조세 총론. 순서는 제가 조세 총론부터 먼저 합니다. 조세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에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 이런 형태로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은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인문교재 473쪽이 이제 부동산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고 돼 있어요. 파트. 이래서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이제 474쪽에 이제 이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해서 그 부동산 취득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어떤 세금들이 좀 해당되는지,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면 무조건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 뭔가 요건이 있어요. 그럼 그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과세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부과 징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파트 1에서 좀 내용을 좀 이해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474쪽에 보면은 거래 단계별 조세라고 돼 있네요. 부동산을 이제 사거나 팔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어떤 세금이 관련되느냐 이거죠. 보통 우리 이제 부동산을 이제 이렇게 이제 사게 돼요. 그래서 사게 되는데 부동산은 당연히 부동산은 취득해서 등기를 내는 자산이죠.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통 이렇게 취득해서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또는 주택을 사거나 이렇게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게 돼요.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게 된다. 취득세.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득을 했는데 5억짜리 아파트 주택을 취득했는데 2억은 융자를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융자금 2억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납니다. 그럼 그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게 돼요. 또 전세권 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등록면허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근데 혹시라도
대출금에 대한 저당권 등기가 추가로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이제 토지나 주택 또는 건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특정한 날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요. 과세 기준일이라 해가지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나 건물, 주택 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일정한 또 세금이 부과돼요. 그게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그날 6월 1일 날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6억 초과 등 고액으로 이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 가액, 6억 초과된 일정 가액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주택을 제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직접 살고 있는데 6월 1일 날짜로 기준해서 재산세만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저는 지금 과세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6억 원이 초과되지 않게 되니까 그러죠.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6억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인데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사람한테만 과세된다. 재산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과세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재산세는 시군에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지방세라고 해요. 재산 소재지, 그 주택 소재지 시군에서 부과돼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지 내 것 주택을 다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돼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지를 다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 차원에서 징수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세금이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되겠는데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 지방세 그러면 재산세를 답을 해주면 되고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으로서 국세,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무래도 자기가 샀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겠지. 예를 들면 제가 3억 주고 사가지고 5억에 팔아먹어요. 그러면 5억에를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3억을 취득가액, 3억을 취득가액 그걸 빼줘요. 필요경비를 해가지고. 그럼 나 얼마 남아요? 2억이 남죠. 근데 그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또 취득할 때, 등기 낼 때, 여러 가지 또 취득세는 또 지출이 생기죠.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자본적 지출, 확장 등 하면서 또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기타 또 경비가 또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5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3억을 빼요. 그럼 다음에 2억에서 또 2천만 원 경비 빼야죠. 그러면 2천만 원 또 경비 더 추가 빼면 1억 8천만 원 남게 되죠. 그 1억 8천만 원을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그래. 그것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그런데 부동산 팔 때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인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게 됐을 때는 이거는 사업소득을 해버려요. 그럼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랑 기타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돼요. 그죠? 그래서 양도할 때는 대부분 양도소득세인데 사업자가 팔아먹었을 때는 종합소득세로 낸다. 사업소득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제 과세 요건이 해당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 이제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말 그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 요건은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4가지 요건. 자, 첫째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누가 세금을 내야 될지 의무자를 정해놔야 돼요. 의무자. 보통 이제 취득세 그러면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로 돼 있어요. 법률에. 그다음에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 그러면 재산자는 6월 1일 날짜 실제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됐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인이에요.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이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피를 봤으니까 피자가 써졌네. 그럼 피상속인은 사망인자고 그냥 상속인은 재산을 받는 상속인. 그러면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법률로 취득자다,
취득자다. 6월 1일 현재 보유하는 자다. 보유하는 자다. 상속세는 상속인이다. 이런 식으로 법률에서 납세 의무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요건에 그 납세 의무자 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세금, 그걸 과세 대상이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날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취득이라는 사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라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세금은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어떤 세금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세금은 또 이렇게 행위, 취득행위나 등기행위 등 이런 행위에다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과세표준 세율. 자, 우리는 이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그 산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산출세액이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그 어떤 개수, 수량, 어떤 기초가 되는 수량, 개수가 되거나 또는 가액이 됩니다. 가액. 대부분은 가액으로 돼요. 가액이나 또는 금액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취득 당시 가액. 내가 살 때. 그러면 내가 살 때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그 1억이라는 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등록면허세에서요.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등록 말소, 저당권 말소 이렇게. 그러면 그 말소하는 그 건수, 몇 건을 말소시키냐. 그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건수, 수량. 그래서 가끔은 수량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소득 금액 또는 취득 가액, 등록 당시 가액 등으로 하는데 일부는 또 수량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수량이나 가액 등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주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율 곱하기 해주는 거. 보통은 이제 그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퍼센테지 개념이에요. 퍼센테지 개념. 뭐 4%를 곱한다, 10%를 곱한다, 뭐 6%를 곱한다 등등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그 퍼센테지 등 이것이 바로 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취득가액이 1억이네, 상가 취득이 1억이네, 1000분의 40, 4%로 돼 있네. 그러면 1억에 4% 곱하면 산출세액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요건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고, 또 모든 법률에는 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 표준과 세율을 또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법률에 정해진 이 네 가지 과세 요건이 충족된 사람한테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고요?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이를 뭐라고 말한다? 산출세액이라 한다. 산출세액이라 한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483쪽을 보면 제가 가끔은 이제 부가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부가한다. 또 부가한다. 징수한다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지방세 같은 거,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건 지방세인데, 그러면 이 지방세 같은 거를 그 해당 납세의무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세금 부담을 주는 거를 우리가 부가라는 용어를 써요. 부담 주는 거. 그러니까 그 과세관청에서 그 재산세를 계산해. 그 재산세 계산해서 너 재산세 계산했더니 세법에 따라 계산했더니 80만 원 나왔다. 그러면 80만 원을 세금 내라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부가라는 말을 써요. 부가라는 것은 부담을 주는 거다. 부담하게 하는 것. 그다음 부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한다. 그다음에 이제 징수란 말, 징수. 징수란 말은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요. 거두어 드리는 것,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게 고지를 해서 거두어들이거나 독촉을 통해서 거두어들이거나 압류를 해서 거두어들이거나 이런 걸 우리가 징수라고 해요. 거두어들이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징수라고 해요. 예, 징수. 그죠? 그러면 이제 징수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징수금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징수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징수금. 지방세법에서 보통 지방세 징수금 그러면 지방 징수금 그러면 뭐 체납처분비 같은 거, 체납처분비라는 건데 체납처분비는 세금을 안 낸 부분이 체납이란 말이에요. 세금 안 낸 부분이 체납이에요. 그러면 그 체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재산을 압류 등을 합니다. 압류 등을 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체납처분비라고 해요. 체납처분비 그리고 해당 그 지방세 해당 지방세 및 가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납처분비, 지방세 및 가산금을 우리가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할 때 순서는 당연히 체납처분비를 먼저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징수하고 가산금을 징수하고 그래요. 하여튼 징수라는 뜻은 거두어들이는 거다. 부가라는 것은 이렇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과세 요건을 해당하는 사람한테 부담시키는 것, 그것은 징수고 고지나 독촉 등을 통해서 압류 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거두어들이는 것은 징수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가, 징수 이렇게 용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 부가 징수할 때 어떤 세금은 그 법률에서 기한이 있어요.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요. 어떤 세금은 아예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해요. 세금을 계산해서 언제까지 내라라고 고지에서 징수된 세금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전자로 말한 일정 기한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해요.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세금을 아예 계산해서 고지서로 날라오는 거 이렇게 징수되는 것은 보통 징수 방법이란 씁니다. 신고 납부 방법이란 스스로 신고 기한까지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방법이다. 취득세나 등기 냈을 때 등록면허세는 일정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거는 아예 시장 군수 등이 고지를 해요. 고지서를 발급해요. 이렇게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과세 요건 등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 2로 들어가서요. 조세 총론이 있습니다. 이제 조세 총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세 총론에서는 몇 가지 그 조세와 관련한 용어 등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징수 방법에 대해서 국세 쪽보다는 지방세 징수 방법 쪽에, 부가 징수 방법 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납세 의무라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될 의무인데 이 납세 의무가 일정한 어떤 절차를 거쳐요. 이 과세 요건이 해당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야 될 세액, 과세표 중에다 세를 곱해서 산출세액이 구체적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납세 의무 확정이라고 그래요. 확정. 그리고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면 있었던 납세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걸 납세 의무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그래서 세목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납세 의무 확정. 일부 세금은 신고로서 확정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있어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 확정, 그리고 납세 의무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멸되는지 소멸 사유 등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세 분류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어떤 세금들이 이와 관련되는지 그런 것들을 요 조세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88쪽에 자, 우리는 파트 2 조세 총론.
자, 조세 총론에서 먼저는 이제 조세와 관련된 개념이 있습니다. 조세 총론 그리고 조세 그 개념이다. 세금의 개념이다 이거. 세금을 우리가 이제 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세란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네. 이 조세 정의가 법률에 있는 거 아닙니다. 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조세학자들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조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세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재정 수입이라고 그래요. 재정 수입 조달.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다가 이 과세권을 정해놨어요. 법률로. 미리 법률로 이 과세권을 정해놓고 이 법률상 과세권에 충족한 자한테 직접적으로 세금 낸 만큼 보상을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부과하고 또 걷어들이는 거. 부가 징수하는 금전으로 내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 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의무, 경제적인 부담을 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부과하고 징수해 부과시키고 징수하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경제적인 부담, 금전으로 내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는 정의해서 뭘로 내라? 금전으로 내라 이거지. 금전으로 내라. 이게 이제 원칙적인 납부 방법이에요. 원칙적인 납부 방법은 금전으로 내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 일부 금전으로 낼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전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바로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 네. 근데 이제 이 물납에 대해서도 요건이 다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물납에 대한 요건 등 물납 대상물 이런 것들은 차후에 각각 해당 재산세 등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조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국가에서 징수되는 세금, 국가 차원에서 보통 세무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그런 세금이 이제 국세죠.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으로 상속세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네. 그래서 내가 거의 부동산으로 상속을 받았어. 근데 상속세가 한 2억이 나왔네. 내가 그 상속세 내려고 돈 모아놓은 거 없어요. 금전 없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많이 상속받았으면 그 상속받은 부동산 갖고도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상속세예요. 그리고 지방세, 시군에서 징수되는 재산세만 또 물납이 인정됩니다. 재산세. 내가 부동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재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막 1,000만 원 초과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서 부과할 때 그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되고 있는 내 거 부동산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거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와 재산세인데 상속세는 중개사에서 다루는 세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납이 가능한 세금 나오면 재산세를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세금은요. 또 보통은 세금은 그 납부 기한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근데 또 일부 세금은 2번 이렇게 나눠서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분할 납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할 납부에 대해서도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일부 세금은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는 지방세다. 물납이 허용되고 있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490쪽에 세금 징수 방법이 있어요. 징수 방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징수하는 징수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소득세나 법인세나 뭐 상속세나 증여세 등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뭐 재산세 이런 것이 이제 지방세라 하는데 지자체에서 징수하니까. 근데 이제 지방세 징수 방법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 다루고 있는데 이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신고하고 그 세금을 그 기한까지 내라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 그런 거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 자, 그러면 이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세금은 취득세가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내가 상가를 내가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내는 등록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요. 내가 저당권 등기 등을 한다니까? 그럼 등록면허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등기 전까지, 등기 내기 전까지 이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는 아예 과세 관청 시군 등에서 세액을 아예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을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징수 방법은 고지서가 교부돼요. 세금을 누가 계산해서? 지네가 누구요? 해당 지자체에서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가 발급돼서 징수되는 것이 보통징수 방법인데 재산세가 그렇고 자동차세가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재산세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거, 고지서 발급에서 징수되는 세금, 재산세를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특별징수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징수 방법은 징수할 여건이 좋은 사람한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자가 지방자치단체에다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을 거쳐서 징수해서 납부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특별징수 방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소득세 같은 거 직장 다니면 매달 급여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가 띱니다. 세금 띄는 거.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세도 이렇게 회사가 띱니다. 지방세를 띱니다. 회사가. 그런 걸 우리가 특별징수 방법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특별징수 방법도 있다. 보통 지방세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방법, 보통징수 방법, 특별징수 방법으로 나눠진다. 시험은 신고납부 방법 아니면 보통징수 방법.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다음 중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징수되는 지방세 중 옳은 것 나오면 재산세를 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산세는 고지됩니다. 고지돼요. 자, 그리고 490쪽에서 가로 7번의 가산세하고요. 가로 8번의 가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선 세금은 방금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를 가지고 예를 들면 현행 취득세에서는요, 취득 당시 가액, 실제 내가 산 거, 취득가액, 보통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가 1억을 취득하면 1억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1억 주고 샀으면. 그리고 상가를 매매로 1억으로 취득했으면 현행 이 과세 표준에다 곱해주는 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1,000분의 40을 퍼센테지로 고치면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의 4%로 곱하면 산출세액이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400만 원 취득세 산출세액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이 400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00만 원을 그 60일 안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400만 원도 내야 됩니다. 하여튼 60일 안에 신고가 돼야 되고 세금이 400만 원도 내줘야 돼요.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런데 그 60일 내에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0만 원 산출세에다가 얼마를 또 금액을 가산해 버립니다. 가산해 버려요. 이를 우리가 이제 이 산출세에다 가산한다, 더해준다, 세금으로 가산해준다. 그래서 가산세라고 해요. 이제 신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를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예? 보통은 20%를 해버려. 그러면 400만 원을 신고 자체를 안 했으니까 400만 원이 20%면 80만 원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400만 원에다 보태줍니다. 그러면 480만 원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60일 내까지 납부까지 해야 돼. 근데 납부를 또 안 했네. 그러면 또 납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게 납부 불성실했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산세를 보태서 고지를 해요. 고지를 하게 됩니다. 고지를 해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 가산세가 가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82만 원이 나온 걸로 해볼게요. 82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해당 과세관청 지자체에서는 482만 원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지서상에는 482만 원이 이제 세금으로 이제 고지됐고, 그리고 거기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어요. 그럼 고지서는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 기한이 7월 말일로 돼 있어요. 7월 말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7월 말일까지 482만 원 내라 이거요. 그래서 7월 말일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482만 원 안 해버린 겁니다. 안 해버려요. 그러면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7월 말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8월 달에 내려갈 때는 이 고지세에 또 일정 금액을 더 가산해서 내야 됩니다. 그럼 고지세에다가 더 가산되죠. 그런 걸 우리가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가산금. 그런데 이 가산금은 이제 7월 말일 납부 기한까지 482만 원을 납부되지 않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고지된 거를 482만 원 이거 고지세, 이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은 거를 체납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체납된 482만 원에다가 100분의 3을 붓게 됩니다. 100분의 3을 붓게 돼요. 그래서 8월 달에 내려갈 때는 482만 원 플러스 100분의 3을 또 더 보태서 내야 됩니다. 8월 달에 내려갈 때는. 그런데 8월 달도 안 내고 9월 달도 안 내고 돼요. 그러면 7월 31일부터 8월 한 달이 지나서 또 9월 달 또 한 달이 지나가지고 10월 달에 내려가요. 그러면 납부기한 7월 31일부터 8월 한 달 지났다. 또 9월 달도 지났다. 그래서 8월, 9월 두 달 지난 다음에 10월 달에 되죠. 그러면 그 8월 달, 9월 달 두 달 지난 거에 대해서도 또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중가산금이 붙게 돼요. 그럼 이제 중가산금은 체납된 요 세금에다가 곱하기 1000분의 12가 붙게 돼요. 그럼 1000분의 12는 1.2%인데 이게 매월 단위로 붙게 돼요. 그러면 8월달, 9월달 두 달이 지난 다음에 10월달에 내려가니까 두 달 거, 8월달 안 내고 9월달 안 내, 두 달 거 분에 대해서 곱하기 두 달. 한 달에 1000분의 10이니까 두 달 거를 보태게 되죠. 그런 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을 보태서 10월 달에 총 납부액이 되겠네요. 총 납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산금이 이거 보탰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10몇만 원이다. 그러면 요런까지 더 보태서 500 얼마를 내야 되겠죠. 490 얼마를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세법에서 일정 기한까지 신고해라고 그랬는데 그날까지 신고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날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에다가 일정 금액이 가산돼서 고지되죠. 일정 금액이 가산되는 것이
가산세라고 그래요.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럼 이 가산세를 보태서 고지를 했어. 그러면 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았을 때는 고지세액의 일정 금액이 가산하여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 그럼 고지세액의 일정 부분이 가산되는 것은 가산금. 그리고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다음 달에 내려갈 때는 일반 가산금만 붙게 되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한 달 단위로 지날 때마다 또 붙게 되는 것이 중가산금이 있어요. 이걸 합쳐서 총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금은 고지세액에 가산한다.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세총론에서 중요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세 분류라든지 그리고 또 취득세 일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